제64장 스터브의 저녁 식사. 스터브가 잡은 고래는 본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트 세 척을 나란히 세우고 이 포획물을 피쿼드호로 천천히 끌고 가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 18사람은 36개의 팔과 180개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생기를 잃고 굼뜨게 움직이는 바닷물 속의 시체를 상대로 몇 시간 동안이나 힘들게 일했다. 그런데 고래는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일 뿐 거의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끌고 있는 물체의 거대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다. 중국에 있는 황하인지 뭔지 아는 수로에서는 너댓 명의 노동자가 강둑을 1시간에 1마일의 속도로 걸으면서 짐을 가득 실은 정크선을 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끌고 있는 거대한 배는 납덩이라도 가득 실은 것처럼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이 몰려왔다. 그러나 피쿼드호의 주돛대 위아래에 3개의 등불이 켜져서 희미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에이헤브가 초롱 하나를 배전 너머로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에이헤브는 물결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고래를 멍한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밤 동안 고래를 메어 놓으라는 통상적인 명령을 내리고는 초롱을 선원에게 건네준 다음 선실로 들어가 아침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에이헤브 선장은 이 고래에 대한 추격을 감독하는 동안에는 평소의 활기를 보여주었지만, 고래가 죽은 지금은 막연한 불만이나 초조감 또는 절망감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듯 했다. 고래의 시체를 보자 모비딕을 아직 죽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새삼 떠오른 것 같았고, 고래 1000마리를 잡아서 끌어온다 해도 그의 원대하고 편집광적인 목적에는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잠시 후 피쿼드호의 갑판에서 난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모든 선원이 깊은 바다에 닻을 던질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거운 쇠사슬이 갑판 위를 질질 끌려가서 와르르 소리를 내며 현창 밖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요란한 쇠사슬 소리는 배가 아니라 그 거대한 시체를 붙들어매는 소리였다. 머리는 고물에, 꼬리는 이물에 붙들어 매인 고래는 이제 그 검은 동체를 배에 찰싹 붙인 채 누워 있어서 하늘 높이 솟은 활대나 사꾸마저 흐릿해 보이는 어둠 속에서 배와 고래를 보면 같은 멍에를 쓴 커다란 황소 한 쌍이 한 마리는 누워 있고 또 한 마리는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변덕스러운 에이헤브가 지금은 완전한 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적어도 갑판 위에서 할 수 있는 한 2등 항해사 스터브는 승리에 도취하여 여느 때와는 달리 기분 좋은 흥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터브가 너무 지나치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의 상관인 침착한 스터벅은 모든 일처리를 한동안 조용히 스터브에게 맡겼다. 스터브가 이렇게 활기에 넘친 이유의 하나는 곧 기묘한 형태로 밝혀졌다. 스터브는 미식가였다. 그는 자신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고래를 지나칠 만큼 좋아했던 것이다.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자기 전에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어이, 다구, 잠깐 배점 밖으로 나가서 꼬리 한 조각만 잘라가지고 와. 여기서 먼저 밝혀두자면 이 거친 어부들은 중요한 군사적 좌우명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쟁 비용을 적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낸터컷 사람들 중에는 지금 스터브가 지정한 향유고래의 그 특정 부위, 즉 동체 끝의 뾰족한 부분을 정말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자작무렵에 잘라낸 고래고기가 스테이크로 요리되었다. 스터브는 고래기름으로 등불 2개를 켜고 권양기가 식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에 고래고기 요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 떡 버티고 섰다. 그날 밤
고래고기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스터브만이 아니었다. 수천 마리의 상어떼가 죽은 고래 주위에 몰려와 고래의 지방을 마음껏 즐겼다. 그들이 고기를 씹는 소리와 스터브가 고기를 씹는 소리가 한데 뒤섞였다. 아래 선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심장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어떼가 꼬리로 선체를 격렬하게 때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배전 너머로 내려다보면 상어떼가 음침하고 검은 물 속에서 뒹굴다가 등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몸을 뒤채어 사람 머리통만큼 큰 고깃 덩어리를 거대한 공 모양으로 도려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어의 이 묘기는 거의 기적처럼 보인다. 공격할 틈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고래의 밋밋한 표면에서 어떻게 그처럼 대칭으로 고기 한 입을 도려낼 수 있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우주적 신비의 일부로 남아있다. 상어떼가 고래한테 남긴 흔적은 목수가 나사못을 받기 위해 파낸 구멍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초연히 피어오르는 험악하고 처참한 해전 중에도 상어란 놈들은 그들에게 던져지는 시체를 모조리 한 입에 숨길 준비를 갖추고 고기 자르는 도마 주변에 몰려든 굶주린 개들처럼 갈망하는 눈으로 배의 갑판을 쳐다본다. 갑판 위에서 용감한 백정들이 황금 자루에 술이 달려있는 고깃칼을 들고 식인종처럼 아직 살아있는 상대의 고기를 자르고 있는 동안 식탁 밑에서는 상어떼들도 보석을 박은 입으로 죽은 고기를 서로 뜯어먹으려 다툰다.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소름 끼치고 상어처럼 잔인한 짓이다. 상어떼는 대서양을 건너는 모든 노예선의 변함없는 동행자이기도 하다. 언제나 질서정연하게 배와 나란히 달리면서 무언가를 어딘가로 운반해야 할 경우나 죽은 노예를 바다에 매장할 때 재빨리 도와준다. 그 밖에도 상어떼가 가장 사교적으로 모여들어 유쾌한 잔치를 즐기는 일정한 기간과 장소와 기회 등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비슷한 예를 더 들 수 있겠지만 밤바다에서 포경선에 묶여있는 죽은 향유고래를 둘러싸고 수많은 상어들이 명랑하고 쾌활한 기분을 드러내는 꼴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그 광경을 본 적이 없다면 악마 숭배의 타당성과 악마를 회유하는 편법에 대해 판단하기를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스터브가 바로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어떼가 고기를 씹는 소리에 아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듯이 상어들도 이 미식가의 입맛 다시는 소리에 무관심했다. 요리사, 요리사, 양털 영감 어딨어? 드디어 스터브가 저녁을 먹기 위해 좀 더 안정된 토대를 만들려는 듯 두 다리를 더 넓게 벌리면서 외쳤다. 그와 동시에 창으로 찌르듯 포크를 접시에다 쑥 밀어 넣었다. 요리사, 이봐, 요리사, 이리 와. 때 아닌 한밤중에 따뜻한 그물 침대에서 끌려 나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검둥이 영감이 취사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흑인 노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의 무릎 슬개골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냄비나 프라이팬을 문질러 닦듯이 자기 무릎을 잘 관리하지 않았다. 양털 영감이라고 불리는 이 늙은이는 쇠고리를 펴서 서투르게 만든 부젓가락을 지팡이 삼아 발을 질질 끌고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걸어왔다. 검둥이 노인은 허우적거리며 다가오더니 명령에 복종하여 스터브의 식탁 건너편에 딱 멈춰섰다. 그러고는 공손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갈래가 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활처럼 굽은 등을 더욱 구부려 절을 하고 그와 동시에 잘 들리는 쪽 귀를 이용하려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요리사, 스터브는 약간 붉은 고기를 재빨리 입으로 가져가면서 말했다. 이 스테이크를 너무 바싹 구웠다고 생각지 않나? 그리고 너무 오래 두드린 것 같아.
너무 연하단 말이야. 고래고기 스테이크는 좀 질겨야 좋다고 내가 늘 말하지 않던가. 배전 너머에 지금 상어떼가 있는데 그놈들도 질긴 날고기를 더 좋아하는 게 안 보이나? 놈들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군. 요리사, 가서 놈들에게 말하고 와. 점잖게 적당히 먹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떠들지는 말라고 말이야. 제기랄.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야. 가서 상어떼한테 내 말을 전해. 자, 이 초롱을 가져가. 스터브는 식탁에서 초롱을 하나 집어들고 건네주었다. 가서 놈들에게 설교해봐. 스터브가 내민 초롱을 침울하게 받아든 양털 영감은 절룩거리며 갑판을 지나 뱃전으로 걸어갔다. 영감은 상어들을 좀 더 잘 보려고 한 손에 든 초롱을 바다 위로 낮게 늘어뜨리고 다른 손으로는 엄숙하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뱃전 너머로 몸을 쑥 내밀고는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상어떼에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스터브는 그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양털 영감의 넋두리를 죄다 엿들었다. 여러분,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니놈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쩝쩝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지 마. 스터브 씨가 그러는데 배가 터지로 처먹는 건 좋지만 제발 그 시끄러운 소리는 내지 말란다. 이 죽일 놈들아. 이봐 요리사. 이때 스터브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탁 치면서 끼어들었다. 설교할 때는 그런 욕짓거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는 죄인을 뉘우치게 할 수 없어. 뭐라고? 그럼 당신이 직접 설교하시지. 요리사는 실축하여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아니야 요리사. 계속해. 어서 계속하라니까. 그렇다면 좋소.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 스터브가 큰 소리로 칭찬했다. 놈들을 구슬려.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양털 영감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모두 상어다. 그래서 천성이 아주 탐욕스럽다. 하지만 그 탐욕스러움도 이봐 꼬리를 탁탁 치지 말라니까. 그렇게 꼬리를 탁탁 치고 아작아작 씹는 소리를 내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나 빌어먹을. 요리사. 스터브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외쳤다. 욕짓거리나 하지 말라니까. 신사적으로 말하라고. 설교가 다시 계속되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탐욕스러운 것을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건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 못된 천성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다. 여러분은 상어지만 자신의 상어 근성을 억제하면 여러분도 천사가 될 수 있다. 천사라고 해서 모두 다 상어 근성을 잘 억제한 상어보다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잘 들어라 형제들아. 그 고래를 먹을 때 한 번이라도 점잖게 굴려고 애써봐라. 옆에 있는 놈의 입에서 고래 기름을 빼앗지 마라. 그 고래에 대해서는 모든 상어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사실 여러분은 아무도 그 고래를 먹을 권리가 없다. 그 고래는 남의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상어들보다 입이 훨씬 큰 놈도 있다. 하지만 입만 크고 배는 작은 놈들도 있다. 그러니까 입이 큰 것은 마구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난장판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 새끼들한테 그 큰 입으로 물어뜯은 기름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잘했어 양털 영감. 스터브가 외쳤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 계속해. 계속해도 소용없어요. 저 고약한 놈들은 계속 소동을 벌이면서 서로 때릴 거요. 놈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벌받아 마땅한 욕심꾸러기들이요.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는 그런 놈들한테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요. 하지만 놈들의 배는 바닥이 없소. 배가 불러도 놈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물속으로 들어가 산호 위에서 깊이 잠들어 버려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까 영원히 안 들을 거요. 나도 같은 의견이야. 그러니까 놈들에게 축복이나 내려주게 양털 영감. 나는 저녁을 먹으러 갈 테니. 그러자 양털 영감은 상어떼 위로 두 손을 내밀고 목청을 높이 외쳤다. 저주받은 놈들아. 마음대로 실컷 떠들어라. 배가 터질 때까지 처먹어라. 그리고 배가 터져서 죽어버려라.
이봐 요리사. 스토브가 권연기로 돌아가서 다시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까 섰던 곳으로 와서 나를 마주보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죠. 양털 영감은 다시 지시받은 곳으로 가서 부젓가락에 몸을 의지하고 다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좋아. 스토브는 그러는 동안에도 거리낌 없이 고기를 집어먹으면서 말했다. 이제 스테이크 이야기로 돌아가겠는데 우선 자네는 나이가 몇인가? 그게 스테이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흑인 영감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입 닥쳐. 나이가 몇 살이냐고. 90살쯤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영감이 무뚝뚝하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10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고래고기 스테이크도 제대로 요리할 줄 모른단 말인가? 스토브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또다시 고래고기를 재빨리 입을 가득 쑤셔놓고 꿀꺽 삼켰다. 그래서 그 한 입의 골기가 질문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어디서 태어났나? 로아노크 강의 나룻배 승강구 뒤에서. 나룻배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참 묘하군. 하지만 나는 자네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걸 알고 싶어. 로아노크라고 하지 않았소. 영감이 날카롭게 외쳤다. 아니, 말하지 않았어.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야. 아직도 고래고기 스테이크 하나 제대로 요리할 줄 모르니까 말이야. 다시는 스테이크를 만들지 않겠소. 영감은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고는 몸을 획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돌아와 요리사. 자, 그 부젓가락은 이리 주고 이 스테이크를 좀 먹어봐. 이게 정말로 스테이크답게 요리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스토브는 부젓가락을 끌어당기면서 소리쳤다. 먹고 맛을 봐. 흑인 영감은 오그라든 입술로 잠시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며 맛을 본 다음 중얼거렸다.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는 먹어본 적이 없어. 육즙이 많아서 뚝뚝 떨어질 지경이군. 요리사. 스토브가 다시 어깨를 펴면서 말했다. 교회에 다니나? 케이프타운에서 한번 교회 앞을 지나본 적이 있어. 영감이 못마땅한 듯이 대답했다. 케이프타운에서 평생 단 한 번 교회 앞을 지나갔단 말이지. 거기서 목사가 신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걸 귓결에 들은 모양이군. 그렇지? 그런데도 자네는 여기 와서 방금 한 것처럼 무서운 거짓말을 하는군. 그래, 자네는 어디로 가려는 건가? 당장 침대로 갈 거요.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반쯤 돌렸다. 잠깐, 거기서. 내 말은 자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뜻이야. 무서운 질문이지만 자네 뭐라고 대답하겠나? 이 늙은 검둥이가 죽으면. 흑인은 태도와 표정을 바꾸며 천천히 대답했다. 나 자신은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지만 고마우신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요. 데려간다고? 어떻게?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처럼 말 내필이 끄는 큰 마차를 타고.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지? 저기. 양털 영감은 부젓가락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지극히 엄숙한 자세를 취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영감은 죽으면 저 높은 주돛대 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는 걸 모르나? 주돛대 꼭대기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소. 영감은 다시 침울해져서 대답했다. 저기라고 했잖아. 지금 영감의 자세를 좀 봐. 부젓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라고. 자네는 장루 승강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작정인가? 하지만 안 돼. 돛대밧줄 옆을 돌아서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 없어.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 하지만 우리들 중에 천국에 가본 적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부젓가락을 내리고 내 명령을 듣게. 알겠나? 이제부터 내가 명령할 테니까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손은 심장 위에 올려놔. 뭐라고?
자네 심장은 거기 있나? 그건 배야, 배. 더 위로, 좀 더 위로. 됐어. 바로 거기야. 자, 이제 손을 거기에 대고 주의를 기울여. 모든 주의를 기울이겠소. 흑인 영감은 대답하고 두 손을 스터브가 지시한 위치에 놓고 두 귀를 동시에 앞으로 내밀려는 것처럼 반백의 머리를 뒤틀었지만 허사였다. 자, 그러면 요리사, 자네가 만든 이 고래고기 스테이크는 너무 맛이 없어서 되도록 빨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려야 돼. 알겠나?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내 전용 식탁인 여기 권양기에서 먹을 고래고기 스테이크를 요리할 때 고기를 너무 구워서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지. 한 손에 고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 고기한테 이글거리는 숯불을 보여줘. 그 일이 끝나면 접시에 담아. 알았나? 그리고 내일 고기를 자를 때 잊지 말고 옆에 지키고 섰다가 지느러미 끝부분을 얻어서 피클에 담가도. 그리고 꼬리 끝부분은 소금에 절여. 그럼 이제 가도 좋아. 하지만 양탈 영감이 서너 걸음도 가기 전에 스터브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내일 밤 한밤중 당직 때는 저녁 식사로 커틀릿을 만들어줘. 알았지? 알았으면 가봐. 아니 잠깐만, 거기서 가기 전에 절을 해야지. 아니 또 기다려. 아침밥은 고래고기 만두야. 잊지 말게. 젠장, 제발 저놈이 고래를 먹는 대신 고래가 저놈을 먹었으면 좋겠군. 저놈이 진짜 상어보다 훨씬 상어같이 보인단 말이야. 늙은이는 중얼거리면서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현명한 말과 함께 그는 그물 침대로 들어갔다. 모비딕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